자, 안녕하세요. 주식살롱입니다. 이 주식살롱 시간에서는 어떤 특정 섹터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또는 앞으로 좀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약간 멘탈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첫 시간 다시 시즌2로 다가왔고요. 오늘은 약간 제목을 한국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 말, 다시 미국 주식 하란 말이냐. 그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회차 영상도 한번 보시면 어떤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상대적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투자란 말을 적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길게 뭐 삼성전자를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런 투자라는 개념이 있죠. 뭐 워런 버핏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또 하나가 매매란 단어가 있을 겁니다. 예. 매매는 어찌 보면 다 비슷한 단어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 예를 들어서 이 투자라는 거는 뭐 한번 보면 길게 좀 장기적으로 본다는 게 될 것 같고 그렇죠? 매매라는 건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다 똑같이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하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종목이나 시세가 처음 출발점을 해가지고 정해진 기간까지 그 기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는 기간이 되겠죠. 이 기간까지 동일하게 쭉 바로 간다면은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말해서 몰빵해서 쭉 가는 거죠.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경우가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짧은 기간에 놓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정도 놓고 보게 되면 사실 둘의 차이는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보통 투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1년이라든지 뭐 그 이상도 보지 않습니까? 가끔 들어보면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2, 3년 투자했더니 10배, 50배 났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죠. 우리가 텐베거라고 말하는 10배짜리도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뭐 특정 개별 종목들, 정말 작은 종목들, 그거 사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대부분이 내가 저거 그때 샀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아닌 결론은 한국은 투자론적인 관점보다는 약간은 매매론적인 관점이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내용인데 그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결론 아닌 결론은 약간은 조금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본의 아니게 트레이딩하는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저분하네요.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투자보다는 조금 더 매매를 해야 되냐? 투자라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뭐 샀다 팔았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노출도가 최상위입니다. 예. 노출도. 예. 노출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대외 변수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거죠. 근데 민감한 정도가 거의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 1위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나라의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와 비슷한 이머징, 중국이란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고 자본시장 자체가 우리처럼 완전 개방보다는 불완전 개방 상태에 있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는.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보다는 높은 선진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선진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한국 시장을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흥시장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선진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한국도 계속 선진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외환 자유화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가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만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또 경기에 조금 덜 민감한 섹터. 뭐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가 바로 그런 거겠죠. 경기에 민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출도가 가장 높은 것이 어떤 종목을 길게 끌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보시면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거의 변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변동성이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가가 빠진다더니 올라가는 것도 거의 최상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북한이 미사일만 쏴더라도 잠깐 빠지기도 하고 또 뭐 중국에서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가 깜짝 감기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변동성이 또 최상이다 보니까 주식을 길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뭐 외국계 투자가가 24년도처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고점을 찍었다고 사실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간 스탠리의 어떤 애널리스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이 쫙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결과론적인 관점이고 한국의 주식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도 한국의 주식시장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면 아마 해결책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도적으로 미완성이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미완성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자본시장, 미국의 자본시장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주시장 자체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주요 주식시장 제도를 많이 가져왔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 결정적으로 아직 6.25 동란 이후에 아직 100년이 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를 뜯어 고쳐요. 그렇죠. 새로운 상법 개정되고 계속적으로 뭔가에 새로운 법안이 나오고 주식시장 내에서도 새로운 법원과 규제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외환시장에 대한 개방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한국의 투자가들의 전체 하루의 매매 비중은 개인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50% 정도가 개인 투자가 비중이고 코스닥은 80% 정도가 돼요. 근데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매매 비중만 놓고 보면 개인이 50%, 외국인이 한 30%, 기관이 20%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인 파워 게임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를 쥐락펴락하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이 코스닥 비중이 80% 정도가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는 기관들의 공격적인 매수 매도에 따라서 시세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제도적 미완성이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는 큰 가장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외환시장 완전 개방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정부에서 무조건 24시간 외환시장을 개방을 해 주느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전히 불안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란 나라는 다른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 대만의 자첸, 대만의 달러, 대만 달러 이런 것보다 원화의 변동성 자체가 제일 높습니다. 환율 기준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위안화는 일본의 엔화보다 달러가 아닌 똑같은 기축통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무역 구조에서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쓰기 때문이죠. 가공무역이라는 건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인데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생산 가공해서 다시 파는 구조입니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달러로 수입을 해서 그것을 베트남 공장에서 한국에서 생산해서 다시 달러로 팔아야 되는 구조. 그런 관점에서 외환시장을 한 번에 다 열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타격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씩 열어주고 있습니다. 실내로 24년도 이후부터 일정 부분 조금 더 외국인들의 외환거래 시간 자체가 확대가 됐어요. 근데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렇게 주식을 줄고 들어오기보다는 일단은 중간중간에 한 번 정도 꺾어주는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제도적 미완성에는 요 회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될 문제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다 보면 환 올라가면 갑자기 외국인 매도 팔고 환이 높으면 외국인들이 안 사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아마 차차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공매도 제도입니다. 공매도 제도가 이게 어떤 제도를 나타내냐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상위 공매도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지금 공매도를 막아놨어요. 이거는 공매도의 찬반이 핵심이 아닙니다.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 투자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요. 올라가는데 투자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 보통 롱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 반대로 내려가면 수익을 내는 구조도 있을 거예요. 숏 포지션이 될 거고. 또 하나가 기업을 장기적으로 아까 제가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어떤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주식의 수익률을 2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없단 말이죠. 상당히 이론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기업의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건데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분파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도 있을 것이고 선거도 있을 것이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방법에서 뭔가의 수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보통 보게 되면 올라갈 때 내려갈 거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 내려갈 거에 대비해서 뭔가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정 부분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볼 때 전략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공매도라는 것은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빈 공짜의 의미도 있긴 있는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은 내가 올라가는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내려갈 때 그거를 내려가는 거를 뭔가의 어떤 장치를 통해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놨어요. 물론 이제는 풀릴 겁니다. 24년도 4월 이후부터는 25년도죠. 25년도 4월 이후부터는 다시 풀리게 됩니다. 공매도가 풀리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은 쭉쭉쭉 가느냐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공매도 제도 같은 경우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안정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갑자기 멈춰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걸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멈춰버리고 또 이제 열리게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는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나 매도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올해 4월 달 이후에 정말 생각보다 재미난 장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종목자 섹터 자체가 장의나 섹터를 위쪽으로 당기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투자가로 하여금 장기적 투자가로 하여금은 일정 부분의 해치의 어떤 수단을 제공한다.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기타 나머지도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가 가장 문제점. 저도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이 4번에 아주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가의 성향이에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다. 우리는 되게 급합니다. 빨리빨리.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의 현 주소고 나쁘게 보면 빨리빨리라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빨리빨리라는 우리의 다급하고 이 문화 자체가 한편으로는 K-코리아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죠. K-수출. 쉽게 말해서 같은 건설을 지어도 중동에서 빌딩을 올려도 현대건설이 이들이 글로벌 기업보다 완성해서 빨리 올리고 어떤 화장품을 만든다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그러니까 크게 보면 K-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돌. 물론 그 과정에 있는 많은 그 연습생이나 다른 섹터는 그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좋게 보면은 어떤 그 대박 섹터가 빨리 만들어지고 어떤 대박 섹터가 빨리 만들어지면 또 여기에 빨리 붙습니다. 경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떤 A라는 산업이 있어서 어떤 많은 투자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에 집중해서 빨리빨리 합니다. 빨리. 근데 그러고 나면 그게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주식 투자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지속 가능한 게 꾸준하게 좀 가야 되는데 조금만 된다 그러면은 팍 붙여버리니까 조금 빠진다. 좀 너무 과점으로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데로 빨리 가는 거죠. 빨리 가서 좋아서 집중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게 빨리 가게 되면 누군가는 또 다른 거에 빨리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생각보다 이걸 흐름을 잘 타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다만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 한국의 산업과 투자가들의 성향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한국 투자는 어떤 주식 하나를 1년 이상 편하게 멀리 가져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4가지 정도로 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면서 잠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공감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어가죠. 주식클래스 구독, 알림 설정.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네 문제점 봤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원인 제거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뭐, 투자가 장기적으로 주식을 좀 가져가는 게 어려우면,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미국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국 주식에서 돈을 벌 것인가? How? 제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주해봤는데, 지난주 영상과 거의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봤어요. 첫 번째는 일단 대형주들. 예, 대형주들. 아마 오늘은 2월 14일 날 이 영상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보면 하나그룹주라든지 조선방산주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막 상한가를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많은 투자분들은 이제 주식을 조금 처음에 나는 뭐 주식 투자 금액이 몇백만 원밖에 안 돼. 아니면 많아봤자 1,000만 원인데 뭐 종목 사봤자 몇십만 하시는 분들은 뭐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는 내 주식이라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로봇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이 꽉 30만 원, 40만 원 가면 안간 로봇 없나 해서 이제 2,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매매하게 돼요. 물론 그 종목이 또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도 있긴 있는데 시장이라는 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형주, 중형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기억할 거는 어떤 섹터나 종목은 무조건의 절대적 관점으로 거래 대금입니다. 이거는 꼭 한번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때로는 삼성전자가 1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으로 주가가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만 가고 나머지는 다 죽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이닉스가 그러한 결과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다른 건 다 죽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밑에 있는 친구들이 확 데리고 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사이즈가 시가총액이 3분의 1 정도,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지금은 한 2배 정도 차이로 많이 좁혀졌죠. 그래서 대형주와 이 개별주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보면 좋아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투자합니다. 근데 둘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제가 보는 전략은 어떤 거냐면은 거래대금이란 큰 단어는 기억을 하시고 대형주는 약간은 바닥을 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바닥에서 산다는 느낌도 좀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기준을 잡아드리면 보통 생각할 때 내가 보는 시점에서 최소한 10% 이상을 올라왔을 때를 바닥이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부터가 조금 더 나의 투자 바운더리에. 왜 그러냐면 물론 이 10%라는 거는 하루에 10% 움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대형주들은 아주 주가가 완전하게 슈팅이 나가지고 올라갈 때는 하루에 10%뭐 상한가도 치긴 합니다만 그건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경우거든요. 보통 변동성이 대형주들은 뭐 5%, 3%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쭉 내려가던 주가가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왔는데 이거 말고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고 어느 정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행보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죠? 주식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기준은 보통 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2개 분기 정도. 6개월 정도 걸리면 계략적 생각하시 2개 분기니까 실적 시즌 2바퀴를 돈 거예요. 2시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가 첫 번째 이런 자리는 버리고 그보다 약간 높은 자리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절대치는 아니에요. 이 말의 큰 뜻은 대형주는 바닥에서 한 10% 정도 올라오면 약간의 배열 자체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간식권을 가져야 됩니다. 간식권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매매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 약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개별주 같은 경우는 쭉 차트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쭉 내려갔던 주가가 바로 나오는 첫 번째 반등은 보통 포기를 하고 한 3번 정도의 비슷한 바운더리가 나오면서 미세하게 추가적인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평균 저점 기준으로 한 10% 전후가 상승해 있다면 조금은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밑에서 다져주기 때문이에요. 예, 물론 그 전제에는 시장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어야 되겠죠. 근데 대형주는 대부분 지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2, 3개월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저점을 만들면서 10% 정도가 올라오면 어느 정도 힘이 좋아집니다. 오늘이 2월 14일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5만 원대 초중반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차트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삼성전자는 차트가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림의 장난이 아니라 주가는 비슷하처럼 보입니다만 아주 미세하게 내가 이렇게 약간은 위쪽으로 돌아서는 그림이 되게 좋겠죠. 이 방법을 하나 있고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자신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차라리 비싼 걸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투자는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비싼 게 뭐냐? 바닥 대비 10%보다 비싼 게 뭐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배열을 완성한 종목을 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일정 부분의 기술적 분석이 들어갑니다. 배열을 완성했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는 배워주셔야 돼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대형주 이야기를 합니다. 배열을 완성했다는 말하는 건 배열이라는 거는 단기 투자가와 중기 투자가와 장기 투자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식을 샀다가 5일 이상 들고 가지 않는 단기 투자가들 그 부분들을 우리는 5일선을 본 매매를 한다고 하는 거고 뭐 주식을 이렇게 방정맞게 해. 한 달 정도는 가야지 하시는 투자분들이 보통 20일선을 매매를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주식은 그렇게 방정맞게 하면은 안 돼. 안 그래도 한번 샀으면 묵직하게 한 3개월은 가져가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60일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보통 주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월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확산하게 되면은 이제 분기선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3개월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이 시간에 이걸 기술적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 배열의 완성이란 건 어느 정도 처음 관점에서는 이렇게 정배열,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산 사람이든, 2주 전에 한 달 전에 산 사람이든, 3달 전에 산 사람이든, 혹시나 조금 내렸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두려움이 아닐 정도의 종목, 이걸 정배열 종목이라는 거죠. 대형주들은 정배열이 개별주보다는 좀 완만해요. 예를 들어서 완만합니다. 그래서 종목들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가죠.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유, 그건 다 알겠는데요. 어떻게 이런 종목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문제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대형주들은 맨 밑에 60일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 항상 여러분의 차트에는 60일선을 넣어놓고 60일선을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가 기울기가 플러스 기울기. 60일선의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거가 완성이 되면 중간 지점에서 어느 정도 매매하더라도 이탈하더라도 크게 리스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어떤 정상적으로 물결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돼요.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조정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때 대형주가 바닥에서 사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배열을 완성한 상태에서는 그 완성의 포인트를 두 가지를 잡으면 되는데 너무 단기 성향의 5일선의 기울기에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21선과 61선 두 개의 선만 어느 정도 우상향의 그림을 보이는 상태에서 주가가 위에서 노는 종목들은 대형주 기준으로도 일정 부분 매수를 하셔도 수익을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제가 요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가의 이제 습성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어느 정도 21선과 61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 밑에 들어온 친구들이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자금들이 일부 들어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주 잔챙이 이런 물량들이 흔들리면 그 사람들은 요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주가를 받쳐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거는 대형주에 많이 속해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한번 꺾이면 확 꺾이니까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전략이 다릅니다. 개별주는 아까처럼 전략을 매매하게 되면은 바닥에서 살려고 하다가 지하실도 내려갈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던 주가 조금 내려왔다고 여기서 21선이고 60일인데 5일선 내려왔다고 여기서 사다가 잘못하면 바로 수익 낙하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주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주는 왜 그렇죠?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고 대형주에 들어온 자금보다는 조금 급한 한문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별주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트보다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뭐 로봇도 지금 아주 핫했죠. 그렇죠? 핫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아마 이슈가 나올 건데 일단 개별주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또 매매 이야기 하니까 되게 중요할 건데 항상 개별주는 테마가 출현을 합니다. 네, 테마 출현. 그리고 테마 출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테마인지 뭐 일시적인지 모를 때도 많잖아요. 뭐 CXL 테마가 갑자기 지금 2월 중반에 왔어요. 근데 보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일단은 거래 대금입니다. 항상 그래요. 테마도 상승하는 상승률 말고요.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으로 들어왔다 그럴 때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뭘 의미하냐 하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덩치가 큰 대장주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항상 기억이 돼요. 조선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이 덩치가 큰 자금들이 있어요. 그러면 큰 돌이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가 개별적 형성하게 되면 거래 대금이 가장 큰 섹터인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단은 관련주가 많아지는 데도 되게 중요합니다. 관련 주식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테마군이 확산되는 거죠. 아마 최근에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유리기판. 우리가 알고 있던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뭐 삼성전기, SKC, 이오테크닉스, 캠트로닉스, JNTC, 뭐 YC캠, 뭐 기가비스, KNJ 등등등 있었을 겁니다. 램테크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상하게 워낙 이제 필옵틱스라는 이런 기업의 주가라든지 또는 뭐 삼성전자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조그마한 회사들도 팍팍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상태 보니까 원래 테마주로 들어갔던 대장주들이 조금 빠진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거래 대금도 받침이 되면서 새로운 관련주들이 계속 신규로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좀 강력한 테마입니다. 로봇이 바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죠. 그럼 앞으로 어떤 테마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테마에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아직까지는 이 테마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올해 멀리 봤을 때 올해 25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로봇, 뭐 생성의 AI, HBM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고 또는 최근에 조금 화두가 되는 게 딥시크 이후부터 뭐 오픈 AI 이후부터 예를 들어서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기존에 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미국과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테마가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주와 양자겠죠. 미국에는 우주 관련 ETF도 많고 양자 관련 많습니다. 한국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 같은 경우는 과연 대장주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될지 한국 항공우주를 봐야 될지 하나 시스템을 봐야 될지 아주 헷갈리죠. 그럼 아직까지 이 테마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우주 관련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개별주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트레이딩을 생각보다 짧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강력한 섹터가 생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요. 실제적으로 조금 더 큰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세트레가이 같은 이런 조금 저금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다시 신고가를 갖고 거래 대금이 확 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더 원래 있는 중간에 있는 뭐 제노코라든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AP위성이라든지 HVM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성을 높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논리인데 거래 대금이 많아지고 종목수가 많아지는 거.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양자의 대표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사들이 많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중에는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엑스게이트나 가비아나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은 SKT와의 지분 협력 관계에서 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게 완성이 안 됐죠. 근데 크게 보면 25년도 화두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큰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로봇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볼 어떤 투자론적 관점보다 모멘텀 관점에서는 우주와 양자는 계속될 거예요. 근데 테마는 아직 형성 안 됐다. 그러면 그 테마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이쪽을 길게 보시는 분은 미국에서 ETF 투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미국으로 가서 ETF 투자,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짧은 매매를 해야 되겠죠. 조금 이게 오늘 시간 자체가 잠만 굽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린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항상 트레이딩 영역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걸 대형주와 개별주의 어떤 변동성과 파워게임에서 그 흐름을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주식은 경험이 많은 게
특이해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섹터와 얼마나 많은 종목을 다뤄봤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항상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기 앞서 모든 건 진행해봐라. 질러봐라. 대신 나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단 한 주라도 말이죠. 그게 50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아마 이렇게 조금씩 해가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인사이트와 경험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알림 설정.